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이 된 평범한 대한민국의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제 피와 땀의 결정체였던 비상금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과 그 돈을 되찾기 위해 제가 얼마나 지독하고 서늘한 괴물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흔히들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자 나이 50이 넘어가면 가슴속 깊은 곳에 남편도 자식도 모르는 자신만의 동아줄 하나쯤은 품고 살게 마련입니다. 제게는 그 동아줄이 바로 안방 장롱 깊숙한 곳, 안 입는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빨간색 종이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바쳐 엮어낸 그 동아줄을 끊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평생 밥을 차려 먹이고 뒷바라지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짓밟힌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제 손으로 제 권리를 되찾은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작년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겨울옷을 정리하려고 안방 장롱을 열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습관처럼 가장 안쪽에 걸어둔 낡은 검은색 코트 안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10년 넘게 몰래 모아온 비상금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지퍼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두었나? 서랍장에 넣었나? 미친 사람처럼 장롱 안에 모든 옷을 다 끄집어내고 서랍장을 뒤엎고 화장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통장과 도장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평소에는 혹시라도 남편이 볼까봐 앱조차 깔아두지 않았던 비밀 계좌였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잔액을 확인하는 그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잔액 지연 500원, 정확히 5,200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장호는 12,000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제 통장에서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이틀에 걸쳐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체된 계좌의 예금주 이름, 김성호 다름 아닌 제 시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침대를 함께 쓰는 남편이 제 등 뒤에서 제 통장과 도장을 훔쳐내어 자기 동생에게 제 피 같은 돈을 송금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5천만 원이 어떤 돈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남편이 벌어다 준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푼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뼈와 살을 깎아 만든 제 인생의 눈물과 한이 서린 핏값이었습니다. 저는 25의 어린 나이에 빈털터리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빚만 잔뜩 지고 계셨고 남편은 형이라는 이유로 시동생의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어야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마음대로 사 먹지 못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버려진 시든 배추잎을 주워다 국을 끓여 먹었고 남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주워 입히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시댁의 빚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갓난아이를 업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고 낮에는 고깃집 주방에서 불판을 닦았으며 밤에는 마늘을 까고 인형 눈을 붙이는 부업을 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끓는 물에 손을 대어 화상을 입어도 병원비가 아까워 된장을 바르고 참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제 손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무 껍질처럼 뻣뻣하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시댁의 빚을 갚아주고 시동생을 장가보냈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주말마다 파출부 일을 나갔고 식당 청소를 하며 받은 일당을 차곡차곡 통장에 모았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낡은 속옷을 기워 입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내가 병들고 아플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저만의 방패막이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시댁 문제로 속을 썩일 때 언제라도 당당하게 집을 뛰쳐나갈 수 있는 제 마지막 남은 비상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 같은 돈을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훔쳐다가 또 시댁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넥타이를 푸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밥 줘. 오늘 밖에서 너무 시달렸더니 배고파 죽겠네. 저는 대답 대신 텅 빈 빨간색 종이 통장을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어? 당신이 설명해? 이 통장에 있던 내 돈 5천만 원, 성호 시동생한테 왜 넘어갔는지? 남편은 꿀먹은 벙거리처럼 입을 달싹거리더니 이내 시선을 피하며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호가 이번에 사업한다고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는데 이자가 밀려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잖아. 형된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해? 엄마도 매일 밤 울면서 전화하시고 내가 나중에 내 퇴직금 받으면 당신한테 다 갚을게.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갚아? 당신이 무슨 돈으로 갚아?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내가 남의 집 병이통 닦고 식당에서 불판 닦아서 피고름 짜내며 모은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당신 집구석빚 갚아주고 뒤치다꺼리한 걸로 모자라서 이제는 내 쌈짓돈까지 도둑질해서 갖다 바쳐? 당신이 사람 새끼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치자 남편은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거참 사람 말 참 섭섭하게 하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어차피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모은 돈인데 동생 죽어간다는데 5천만 원 좀 쓴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당신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독한 여자인 줄 몰랐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제 피눈물을 훔쳐가놓고 오히려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로 몰아쓰는 그 뻔뻔함.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가지들을 몽땅 현관 밖으로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돈 다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집에 한 발짝도 들어올 생각 마. 남편은 미친 여자라며 욕을 퍼부은 뒤 집을 나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돈을 준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성우 서방님한테 들어간 돈 5천만 원,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에요. 당장 돌려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말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예, 네가 모은 돈이 다 우리 아들 돈이지 네 돈이 어딨냐? 내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모은 돈 아니냐? 형이 동생 힘든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시어미한테 전화를 해서 돈 내놓으라 마라 난리를 쳐? 너 참 배운 거 없이 천박하게 구는구나.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의호식이라니요? 제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는 시어머니가 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동생은 전화를 피하다가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자기 비상금이라고 주신 건데 왜 형수님이 이러세요? 저 지금 그 돈 다 사업 자금으로 막아서 돌려드릴 돈 10원도 없어요. 억울하시면 형님한테 받으세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쥐어짜고 이용해 먹어도 되는 호구이자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통곡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모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시금 전폐하고 울기만 하던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불현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로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초라하고 늙은 쉬녀덜배 껍데기만 남은 여자. 내가 왜 여기서 울고만 있어야 하지? 울면 그 인간들이 돈을 돌려줄까? 아니, 그들은 오히려 내가 지쳐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저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눈물로 동정을 구하는 짓은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눈물은 힘이 없고 분노는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독하고 영악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아쉬워할 아킬레스건을 찾아 정확하게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남편의 절도 행위와 이체 내역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의 재산 범죄는 친족 쌍도례라는 법률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특유 재산을 허락 없이 빼돌린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에서 이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시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나중에 제가 원할 때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이 빼앗아간 5천만 원에 피 같은 이자까지 더해 완벽하게 회수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제 발밑에 무릎 꿇리고 철저하게 짓밟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자산과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명의로 된 자동차 한 대, 그리고 남편이 매달 받는 급여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급여 통장과 자동차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부부 재산을 몰래 빼돌린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압류 신청을 빠르게 인용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통장이 왜 압류가 돼? 회사에서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잖아. 당장 이거 안 풀어?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놀랄 거 없어. 당신이 내 돈 5천만 원을 시동생한테 훔쳐다 준 것에 대한 정당한 법적 조치니까 난 이미 이혼 소송 걸었어. 당신 급여 통장은 이혼 소송 끝날 때까지 한 푼도 못 건드릴 거야. 그리고 당신 차, 그것도 조만간 딱지 붙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욕을 해댔지만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돈줄이 막힌 남편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 밥 사 먹을 돈, 기름 넣을 돈조차 구하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게다가 회사에 급여 가압류가 들어오면 인사팀에 소문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의 숨통을 조인 뒤 다음 타깃은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 부부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 증명에는 단순히 돈을 갚으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하는 본인의 동의 없이 남편 김을 통해 5천만 원을 불법으로 편취하였으며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은 물론 귀하의 사업장 파트너들과 거래처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귀하의 아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도 급여 가압류를 신청할 것임을 경고함. 시동생의 아내, 즉 동서는 지역의 작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면과 평판이 생명인 직업이었죠. 내용 증명이 도착한 다음 날 그토록 뻔뻔하던 동서에게서 사색이 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주버님이 그냥 빌려주신 돈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왜 제 직장에 가압류를 건다고 협박을 하세요? 저는 가차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협박? 난 협박 안 해. 실행에 옮길 뿐이지. 내 남편이 훔쳐간 내 돈 5천만 원, 당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내 통장에 입금 안 되면 너희 부부 통장, 직장 다 가압류 들어갈 거야? 그리고 시동생 사업장 앞에 가서 현수막 걸고 1인 시위라도 할 거니까 각오해. 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 저는 전화를 끊고 동서의 번호도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난리를 쳤고 돈줄이 막힌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형수돈 갚으라며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돈 문제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저는 소름 끼치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저를 짓밟았던 그들이 돈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인 괴물들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압류가 걸린 지 2주일 만에 남편이 초췌한 몰골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당당하고 적반하장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회사 동료들에게 돈을 꾸고 다니느라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늙고 지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회사 가압류만 풀어주라. 나 회사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혼 소송도 제발 취하해주라. 내가 앞으로 당신 종으로 살게. 응? 남편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인간이 얼마나 비겁하고 얄팍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을 뿐입니다. 종으로 산다고?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첫째, 이 집의 당신 명의 절반, 전부 내 앞으로 돌린다는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둘째,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당신 명의로 신용대출 5천만 원 받아서 내 통장에 꽂아놔. 성우한테 돈을 받든 말든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훔쳐간 돈이니까 당신이 대출받아서 메꿔온 셋째, 앞으로 당신 월급 통장은 내가 100% 관리하고 당신은 매달 용돈 30만 원으로 살아. 시댁에는 평생 발길 끊고 전화 한 통도 하지 마. 남편은 서류를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여보, 아파트 명의까지 다 넘기라는 건 너무하잖아. 그리고 대출이라니. 저는 서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싫으면 관둬. 내일 당장 회사로 내용 증명 하나 더 보낼 거니까 아내 돈 훔쳐다 빼돌린 파렴치한 짓거리 회사 게시판에 싹 다 뿌려줄게. 그리고 이혼 소송 끝까지 가서 위자료까지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제가 뒤를 돌아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은 제 바짓가랑이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알았어. 찍을게. 다 당신 하라는 대로 할게. 제발 그것만은 참아줘.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파트 지분 포기, 각서와 재산 양도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은행으로 달려가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제 계좌로 정확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과 동서가 5천만 원을 마련해 제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결국 동서가 자신의 친정에서 돈을 빌려와 막은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울면서 형님, 제발 가압류 풀고 소송 취하해 주세요 라며 애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통장에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비상금 5천만 원과 남편이 대출을 받아 입금한 5천만 원, 총 1억 원의 현금이 꽂혔습니다. 남편이 훔쳐간 5천만 원에 대한 완벽한 회수이자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한 피해이자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받은 대출 5천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자신의 용돈을 쪼개어 스스로 갚아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명의도 온전히 제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남편은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급여 가압류를 풀어주었고 소송도 취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부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형태의 권력 관계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유일한 권력자는 저입니다. 남편은 철저한 을이 되어 매일 퇴근하면 알아서 청소기를 돌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주말이면 제 눈치를 보며 설거지를 하고 제가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 외식을 할 때면 집에 남아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 한 통 오지 못합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번호를 수신 차단해 버렸고 남편에게도 시댁에 돈 한 푼이라도 몰래 보내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라며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통장에는 남편에게서 받아낸 1억 원의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 집은 완벽한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가끔 거실 소파에 앉아 구부정한 등으로 걸레질을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들까 안쓰러워하며 제가 먼저 걸레를 빼앗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연민도 동정심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키우는 늙은 중견, 내 노후를 유지시켜 주는 경제적 도구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정기 다 떨어졌는데 왜 이혼을 하지 않고 껍데기만 남은 부부로 사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혼을 하면 남편은 오히려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면죄부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은 평생 제 발밑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이 벌어오는 돈을 저를 위해 바치고 늙고 병들 때까지 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에게 내린 가장 무겁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저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깎아내렸던 제 살점을 보상받기 위해 예쁜 옷을 사 입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찬란한 황혼을 즐길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착한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라는 허울 좋은 감투를 쓰고 자신의 피를 다 빨아먹히는 여성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참으면,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입으면 우리 가족이 평화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은 그저 당신을 만만한 호구로 만드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네, 권리는 내가 악착같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든 돈만이,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만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만약 지금 남편의 배신이나 시댁의 만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구석에 숨어서 울지 마십시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거두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하십시오. 당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자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하고 영악하게 옥죄어 당신의 피와 땀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되찾아 오십시오. 가족에게 배신당한 쉬녀덜배 늙은 아내가 아닌 내 인생의 완벽한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일어선 한 인간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서늘하고 지독한 독립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